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짱 토론 같은 황당한 제안을 남편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미선 헌법재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훈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법무 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날랐다고 합니다.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지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어지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버린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정치 공방은 끝내야 합니다. 추석 때까지는 제3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때까지 당의 지지율이 때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네, 4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요. 남북미 대화 재개에 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네.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사도 보내고요. 네, 뭐 특사 파견까지 고려를 네. 하고 있고 조만간 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어허. 실현이 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고 반장, 오늘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지막, 그 시한 마지막 날이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쉽지 않은 분위기네요. 네, 사실상 뭐 보고서 채택 오늘 불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뭐 중대별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네. 한국당은 사퇴를 연일 촉구하면서 오늘 보신 것처럼 검찰 고발까지 했는데요. 네. 자, 일단 내일 청와대가 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졌네요. 예. 주말에 잘 쉬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주말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도 대화의 의지를 내비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남북미 3차 정상회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빨라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뭐 조금 전 신반장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대북 특사가 파견될 걸로 보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금호 산업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매각 절차가 곧 시작되게 됩니다. 금호 산업이 아시아나 항공 지분의 33.47%를 가진 최대 주주잖아요. 현재 시장 가격으로는 약 3천억 정도 되는데 또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가 또 있습니다. 에어 서울, 에어 부산 등을 아시아나 항공이 계열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다 합치면은 전체 매각 가격이 한 1조 원을 조금 넘을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SK그룹이라든지 하나그룹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재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죠. A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도 봤다. 이런 진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 성범죄와 뇌물 관련 조사가 두루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세월호 5주기 관련 소식과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대화 관련 발언 등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내부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분위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주말 이 사건을 내사하다 전보 조치된 이세민 전 경무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은 소위 김학의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검찰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이죠. 이른바 이 김학의 동영상 CD를 처음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진 윤 씨의 조카를 불러 조사를 했고요. 또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윤 씨 회사나 별장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2013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돌입했는데요. 자, 먼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렀습니다. 자,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와 수사 착수 당시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자, 그러나 수사 도중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또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은 경찰청 밖으로 모두 전보 조치가 내려집니다. 자, 이 전 기획관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고 수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 일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진술을 했고 또 이 내용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차 검찰 조사 당시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했던 A씨가 오늘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데요. 수사단이 요청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또 당시 정황에 대해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 또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함께 이 공소시효와 관련한 사건 발생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자, 한편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장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또 진상조사단에서 모두 16번의 증언을 한 윤지호 씨, 이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에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 장 씨 사건 이후 10년 만에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공개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소설이다, 허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저는 성상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제안 자체를 들었다는 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고 네, 또 장자연 씨의 죽음 이후 10년간 겪었던 심경 그리고 사건 당시 부실하다고 느꼈던 검경 수사에 대한 일종의 고발도 담겨 있는데요. 특히 윤 씨는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경찰이 수사 대상자로 지목했던 한 언론사 그룹 대표가 보낸 꽃다발이 이 집으로 왔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스토킹으로 느껴졌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기자간담회에서는 해당 그룹 계열사 기자들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질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홍성근 회장 부분인데요. 네. 혹시 그 꽃다발도 제일 처음에 알고 봤더니 홍 회장으로 모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조직이었던 게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홍 씨가 맞고요. 자, 이 머니투데이 그룹 홍성근 회장인데요. 자, 윤 씨에게 꽃 배달을 한 적이 없고 윤 씨와 식사 자리를 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앞서 경찰 수사에서도 사건 현장에 없었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요. 자, 그러나 최근 한 미디어 비평지가 윤 씨의 발언이라면서
그가 장 씨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하자 이 언론사 측에선 고소를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 윤 씨는 자신은 성접대에 연루됐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증언을 확보했다는 게 이제 그 연루됐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유시스에선 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하신 거잖아요. 사과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 확실하게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들이 먼저 확실하게 먼저 쓰셨어야죠. 저한테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하세요? 제가 웃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최근 머니투데이 그룹의 다른 매체에서 윤 씨가 이 사실은 장자연 씨와 친분이 깊지 않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장 씨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기자 칼럼을 썼다가 이 항의를 받고 삭제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좀 다른 소식인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이 마약과 별개로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인데요. 일단 경찰은요,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명예훼손 소송 당시 지인에게 이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다, 이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홧김에 나온 발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서울청 관계자에 따르면요, 황 씨가 상대방이 대화 도중 부장검사를 운운하자 홧김에 말을 했고 사실상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요, 당시 수사관의 컴퓨터 IP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속보로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외압 본격 수사 돌입,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자진 출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황하나 씨가 경찰청장과 아버지가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엑스 베프다 이렇게 발언한 거는 홧김에 한 발언이었고 또 그 당시 이제 경찰 조사 당시에 경찰서장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요, 황 씨를 조사한 결과 상대방이 대화 도중 부장검사를 운운하자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고 사실상 아는 사람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당시 황 씨가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하나 씨가 남대문 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황하나 씨가 경찰서를 찾았을 때 울고 있었고 경무과장이 그걸 달래려고 과장실로 데려갔는데 황하나 씨가 갑자기 상황실을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만 이 해당 경무과장은 이 황하나 씨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도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울면은 그냥 상황실 보여주는 건가요? 좀 납득이 안 되죠. 최 반장한테 물어본 네,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설령 최 반장이 네. 답을 한다고 해도 예.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일단 상황실이 뭐 그 보안구역인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간인 통제구역. 쉽게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공범으로 지목을 했던 연예인으로 거론됐었죠. 박유천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만간 이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박 씨가 이 출국 금지된 상태인데 최근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유천 씨가 이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경찰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겠죠. 이르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내에는 조사를 마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또 승리 씨, 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이 포함된 뭐 일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 있잖아요. 그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오늘 잠정적인 수사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신 반장, 일단 윤 총경이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서울청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탐문 수사하고 있다면서 윤 총경이 당초에 골프 접대 부분은 2차례라고 했는데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2건을 더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모 대표와 윤 총경이 총 4차례 골프를 쳤는데 비용은 모두 유 대표가 냈다고 하고요. 또 두 사람이 총 6차례 식사를 했고 비용은 유 대표가 2번, 윤 총경이 2번 부담했고 나머지 2번은 현금
현금으로 냈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찰은 액수를 산정해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이 버닝썬 이모 대표의 그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이 경찰은 보강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종업원들로부터 필리핀에서 열린 승리 씨의 생일 파티에서 이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다만 해당 여성들은 자발적이었다라고 했지만 이 경찰은 승리 측이 여행 경비 등을 전액 부담한 점으로 볼 때 이를 대가로 또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연결된 계좌 등이 있는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승리 씨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승리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승리의 신병을 좀 곧바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경찰은 이 횡령 사건 그리고 성접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내일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년이 되는 날이고요.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4.16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 사실을 왜곡 은폐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 17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5명,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국가 수장 최측근으로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과 박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 은폐를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 이렇게 지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를 은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이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요. 오늘 이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도 가슴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할 영역은 어딘지 이런 부분부터 살피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참사 당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남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울러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CCTV 영상 저장 장치 조작 의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고요. 정의당에서도 진상규명에 반대한 세력에 대한 비판 또 철저한 수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이들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역자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까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넘어 특조위 진실규명 방해 행위라는 중대 범죄 행위의 죄를 물어야 할 전 정권의 적폐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특조단 진실규명 방해 행위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당시 이제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그 최 반장, 마침 또 내일 공판이 있다면서요? 당시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서울 동부지법에서 이 세월호 5주기 당일인 내일 오전 10시에 이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특히 내일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그리고 안종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파악하고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거나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청와대와 정부 또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가 서울시내 한 호텔에 모여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반면 제가 제 재판을 쭉 보니까요. 법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을 다 하던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자, 김학의 전 차관 걸로 잡을게요. 김학의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자진 출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차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의 구애 없이 회담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양측 입장은 물론 아직 팽팽했지만 톱다운식 대화 재개에는 모두 공감한 상태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대 이벤트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우선 한미 두 정상이 4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죠. 톱다운식 대화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안 대신 여전히 빅딜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by-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또 최고인민회의를 잇따라 소집했습니다. 김정은 2기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했고요. 향후 북미 협상에 임하는 자세도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식화한 4차 남북정상회담인데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또 남북대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미 간 이견차가 큰 비핵화 방안 또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 쪽에 손을 더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토로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모으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4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로는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있었던 4.27, 27일이 1순위 후보입니다. 1주년 기념의 의미도 있죠. 다만 문 대통령이 내일부터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특사 파견이 거론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점도 눈에 띄는데 정 실장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북미가 주고받은 대화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딱 핑퐁 게임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둘 다 결코 코트를 떠나지도 또 채를 내려놓지도 않고요. 쉴 새 없이 공을 넘기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이 지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경기는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죠.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 양상으로 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첫 번째 서브는 김정은 위원장이 넣었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대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딜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력갱생을 통해서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저 발언이 공개된 후 만 하루 만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게 없다, 단계별로 해 나가자면서 짐짓 여유 있게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The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We will discuss about resume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downstream venture. Well, at the right time, I would have great support. This isn't the right time. 자, 그리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자신의 이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하는 이 연단 앞에 서서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자, 올해 말을 기한으로 잡은 건 내년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트위터로 응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 좋다 못해 훌륭하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면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뒤가 더 중요한데요. 핵무기와 대북 제재가 없어진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즉, 핵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동일선상에 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자, 제가 왜 핑퐁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제 확실하게 와 닿으시죠? 다만 대북 특사 또 이어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고리로 해서 게임의 국면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속보 잘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4차 남북 정상회담 여건 마련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제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도 있었잖아요. 그 발언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자세하게 알려지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조금 전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대화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형식의 구애 없이 이제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겠네요, 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 하노이 북미 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서 이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할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대화의 지속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이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회담을 추진할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만나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고 주도를 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면서 앞으로도 이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과 역할 다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한반도 평화, 생존과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길로 나아가겠다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들어있기도 하지만요.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 필요성에 많이 공감을 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대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톱다운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이룬 만큼 회담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상황이 앞으로 진전이 된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Is a three-way summit with the leaders of the two Well, that could countries happen also. I think that would be largely dependent on Chairman Kim, because President Moon will do what's necessary.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북미 회담을 통칭해서 얘기한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다음 주 토요일이 4월 27일이에요. 벌써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됐고 사실 이제 4.27이 워낙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맞아서 뭔가 남북 간에 빅 이벤트가 추진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뭐 다음 주쯤에 바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대북 특사 파견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국민의 입장에서 4.27의 1주년 기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토요일이어서 글쎄요. 네, 국정 혼자 하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뭐 중요한 괜찮으시겠어요? 일이면 해야죠. 뭐 저 혼자서라도. 그렇습니다. 네, 네. 이어서 뭐 오늘 문 대통령 수석 보좌관의 발언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네. 뭐 구체적인 뭐 추진 방안을 오늘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할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정 실장을 비롯해서 서훈 국정원장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고 남북대화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 특사 파견이 성사된다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견을 들은 의견을 또 전달을 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측의 중재안도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일하는 거를 그냥 혼자 일하는 걸 생각만 해도 즐거운 모양이에요. 신반장, 웃음이 그냥 나와요. 좋습니다. 자, 북한 내부 이야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은 2기 체제가 출범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새로운 호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대표자죠, 최 반장. 네, 일단 뭐 그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북한 2인자 자리에 오른 최용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 김정은 위원장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에 높이 모심을 하여 공화국 정권을 강국 건설이 위력한 정치적 무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 그러니까 이 기존에 썼던 최고 영도자 이외에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 대표자라는 표현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표현에 상당한 뭐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이 대회 국가 수반 지휘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넘겨받은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헌법에 이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 최고 수반으로 새롭게 또 명시됐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주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회의를 나흘 연속으로 열었고요. 참고로 이 다정회의 복탄신일, 이 공식 행사 복탄신일이 있다면 북한의 최대 명절 김일성 추석의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4월 15일. 비유가 적절치 않은 거죠. 적절치 않나요? 네, 오늘이 바로 태양절인데 네. 뭐 1년의 이런 정치 이벤트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 결속을 또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르면 다음 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음 주 토요일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뭔가 남북 간에도 큰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대북 특사 신반장이 잘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본격 추진할 시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결국 추석까지는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에 대한 반격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 열렸지만 파행은 계속됐습니다. 자,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오늘도 역시 나오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오늘로 딱 일주일째입니다. 손학규 대표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배수진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날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렇게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자, 올해 추석이 9월 13일 이쪽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바른미래당 중심의 정계 개편 구도를 딱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또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앞서 그 3명의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최후 통첩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켜서 당무를 방해하는 행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반격에 나설 조짐입니다.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 지금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 주부터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지역위원장 연판장을 돌리겠습니다. 과반수가 목표입니다. 이게 어제 올린 글이니까 다음 주라 하면 이번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는 당 내분 사태 와중에 자, 주목받는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누구긴요? 바로 안철수 전 의원 본인이죠. 자, 이 묘한 시기에 최근 근황이 소개됐습니다. 자, 바로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자, 지난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 이 참석 사진 공개가 된 겁니다. 참가에 의의를 둔 게 아니라 직접 완주를 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완주 기념 메달을 들어 보이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기록을 봤더니 1시간 56분 33초. 자, 안전의원 우리 나이로 58.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요. 상당히 강철 체력을 과시한 겁니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와중에 공개된 이 사진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 아직 팔팔합니다. 한 번 더 뛸 수 있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냐 마냐를 놓고 세계 무역기구 WTO와의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승을 일본의 역전승을 거뒀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특히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에서 뒤집어진 전례가 없었고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조차 지는 걸 가정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이기고 나서 그걸 다시 썼다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뒷얘기까지 전해지면서 이 뒤집기 한 판의 묘미 더 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이어지는 일본의 대응 정말 유치합니다. 이 WTO에 대한 분풀이인지 뜬금없이 WTO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게임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분쟁을 진두지휘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얘기입니다. 이걸로 이번 건에 확정이고, 한해서는? 예, 이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고 이걸 뒤집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이런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바닷물을 떠다가 수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거기서 잡은 물고기가 청 찜찜하면 니들이 가려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실제로 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솔직히 법적인 판단을 하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인간적으로? 자, 그렇다면 일본의 국내 여론은 어떨까요? 한국에 대한 아주 강한 분노 표출하고 있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혐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일본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5채널에 보니까
나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피하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왜 사 먹겠느냐 같은 지극히 당연한 판정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분당 차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벌어졌던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의혹. 결국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 사건 2016년 8월에 벌어졌죠.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한 의사가 옮기고 가다가 그만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찧었던 겁니다. 급하게 이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병원, 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습니다. 당시 그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이 두개골 골절, 출혈 흔적이 선명했지만 병원 측은 이 사망 진단서에 이 사인을 병사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부모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검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부모들은 그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겠죠. 자, 분당 차 여성병원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두개골 골절이 직접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당시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 반장이 분당 차여성병원 측의 입장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 직접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병원 측의 설명인데, 이제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 보니까요. 뭔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6년 8월 이 분당 차병원에서 한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 7개월 정도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신생아는 몸무게가 1.13kg이었습니다. 신생아 평균 체중이 그러니까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의료진이 이 아이를 받아서 옮기다가 그만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바닥에 넘어진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의사 품에 있던 아이가 바닥에 그만 머리를 부딪힌 거죠. 이후 이 아이는 이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에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그 100번 양보해서 병원 주장대로 설령 병사였다 하더라도 그런 낙상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숨겼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사망 진단서에 병사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뭐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 그리고 외인사, 그리고 기타 및 불상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에는 부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병사로 분류됐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아이를 떨어뜨려 생긴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이 병원 쪽이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사망 진단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의료 과실을 병원이 조직적으로 또 은폐한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역시 감췄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부인과뿐 아니고 여러 과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은폐에 참여한 의혹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지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주치의와 또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한 최대 9명 정도가 이 일에 연루가 된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아이의 의료 기록 일부가 현재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병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병원도 일단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신반장? 그러니까 병원은 부모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분명히 잘못됐다. 다만 병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의료 과실을 보고받고도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원장을 보직 해임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의료진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본격화될 테니까 좀 지켜보고요. 분당 차여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후에 나온 어디 기사를 보니까 2017년인가요? 그때 제왕절개 수술 중에 그 신생아 머리가 이제 메스에 베어가지고 2cm 정도 그 좀 꼬맨 찢어진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이제 그때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6개월의 치료비를 주겠다 이렇게 좀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됐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사실관계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죠. 윤영찬 전 수석이 오늘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양 반장, 총선 출마를 선언했죠. 예, 내년 총선에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성남 중원 지역구 민주당 후보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비어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오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 조건이다라면서 민주당이 오랜 세월 이 지역에서 의석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꼭 승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이 성남 중원은 한국당, 자유한국당 4선 신상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고 반장,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런 의사를 전했답니까? 네, 청와대를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출마 의사를 본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대통령이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그래서 본인도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성남 출마를 고민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서 성남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내년 총선 정확히 1년 전이에요. D-365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윤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청와대 출신 얘기들도 좀 해볼까 하는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떻게 지역구가 정해졌답니까? 사실 예전부터 종로가 유력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 이 현재 종로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은 국회의장 출신은 다음 총선에는 나오지 않는 게 불문율이긴 한데 이 정 전 의장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조만간 교통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종로가 이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임종석 전 실장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분위기인데 하여간 거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최 반장. 야권 쪽에서는 누구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역시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현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외 당 대표로서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위 배지를 달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총선 지원을 해야 하는 당 대표가 지역구 선거에 또 얽매이다 보면 운신의 폭이 좁혀진다는 지적에 이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으로 가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종로가 최고의 빅매치가 될 거라는 데는 여야 모두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오늘이 내년 4.15 총선 딱 1년 남은 그런 시점이고 이제 서서히 예열이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관련한 속보가 많이 나올 분위기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바른미래당으로 잡을게요. 손학규 추석 전 당 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이 오늘로 끝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는 물론 문영배 후보자의 보고서도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오늘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면서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 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가 각각 내놓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견해 차이가 아주 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 오늘까지였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후보자 보고서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문영배 후보자만 통과시켜야 한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 차이로 결국 두 후보자 보고서 모두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자,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투자 논란 워낙 이슈가 된 만큼 관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CBS와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54.6%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28.8% 적격이라고 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16.6%였습니다. 참고로 조사는 이 야당의 공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12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도 주식 거래, 주식 투자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죠. 자,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오늘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큰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 주말 사이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국당이 억지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면 결국 낙마하고 만다는 정치권 풍문,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지난주 정의당이 주식 투자 문제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자, 오늘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 확인되지 못했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되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간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네, 지난주 이미선 후보자를 워렌 버핏 등에 빗대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은 임명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을 즉각 매각하고 예. 남편도 매각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각서 비슷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서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즉 다시 말해서 40대 여성 지방대학 출신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싸고 많은 말말말이 오갔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옹호하는 전수환 전 대법관의 발언도 화제였고 또 이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발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지난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 국토위원들의 다주택 문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 다주택자 국토부 장관이 문제라면 당연히 다주택자 국토위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주장대로 주식 투자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법적 처벌도 뒤따를 수 있는 문제죠. 자, 하지만 단순히 주식 투자한 것만으로 재판관의 자격을 논하기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자, 궁금해서 국회 법사위원들 재산 내역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상장 주식 보유 중인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로 살펴보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사족이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각종 비용 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일갈했던 한 의원 몇 년 전 정부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로 고가의 향수 구매는 물론 장까지 받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죠. 자, 검증을 받는 사람이나 검증을 하는 사람이나 국민의 시선에선 모두 고위공직자입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향후에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 문제를 비롯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공약을 내놓고 인근 농지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익 충돌 문제로 내노라불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부터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치권은 부탁드립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윤리적 검증 기준, 자격 기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미선 주식투자 공방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네, 이미선 후보자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고라인이었나? 그때? 고라인입니다. 고라인. 네. 그 주말 사이에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양 반장. 예, 뭐 한국당 공세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충진 변호사 뭐 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그 SNS에 추가 해명을 올렸는데, 자, 오 변호사 거래 정지 결정 전에 주식 일부를 매도한 것을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문제 삼자 이에 대해서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그걸 이용하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의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겠느냐.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주광덕 의원한테 나하고 같이 토론하자. 토론에 나서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이 자신이 한 방송사에서 맞짱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고서 난 나가겠다 이렇게 수락을 했는데 주 의원님이 연락이 없어서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방송국에서 설명을 하더라. 부디 이 토론 맞짱 제의를 회피하지 말고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정작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충진 변호사 대신에 조국 수석과의 토론을 역제안했죠. 네, 주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토론 제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후보자의 배우자는 법관 재직 시에 수천 번의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래이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충실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저는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주 의원은 이 회견 말미에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본인이 본인대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과의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이 주광덕 의원은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토론을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오늘까지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이었잖아요. 지금 시간이 6시 7분이니까 사실 불발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문영배, 이미선 후보자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청와대가 내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청와대 오늘 국회에서 지금 불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쯤 다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내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재송부 요청을 하더라도 현재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청와대가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청와대는 주식 투자 자체는 이미 이 검증 당시에 알고 있었고 투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미선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자칫 야당의 인사검증 실패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아까 고 반장이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거둬들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박지원 의원 반응도 얘기했지만은 주말 사이에는 전수환 전 대법관의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또 현재 서울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수환 전 대법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면서 이미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하는 글을 목이 다시 또 안 좋아져서 네. 알고 싶은 뿐이라면서 이미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노동법 전공의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 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고반장 목이 안 좋으면 다른 반장들이 좀 치고 나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정말 개의치 않네요. 네, 좀 인간관계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뭔데요? 감정적으로 많이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요? 그럼 또 무슨 얘기예요? 저도 끝나고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아요. 자, 아무튼 이번 논란을 두고서요. 여야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의 임시국회 의사 일정 관련한 협의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렬이 됐죠, 양 반장? 예, 고반장 힘내. 예. 뭔데요, 지금? 예, 여야 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요.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역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거제도 개혁,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데에 대한 이 패스트트랙 문제, 또 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 참 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자, 이대로라면 이 4월 국회도 역시나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네, 또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이달 말쯤에 국회에 접수될 예정인데다가 당장 여당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 심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협상을 할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네, 3월 국회도 개점 휴업이었는데 지금 반장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4월 국회도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미선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최 반장,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과 관련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정의 가족 인치현 님은요. 일본의 로비가 엄청났을 텐데 예상치 못한 쾌거다. 이 정부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고요. 고광진님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려고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또 이정주님은 수입업자 리스트 공개해서 불매운동 전개해야지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홍 관련 의견도 있었는데요. 운권님은 이 개혁 보수를 추구한다지만 무엇이 개혁적인지도 모르겠다. 또 노을자님은 맨날 붙이고 떼고 지겹다. 또 김한준님은 패스트트랙 물 건너간 거냐. 그리고 강무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대표 퇴진으로 몰아가는 건 작당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는 일종의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복국장이 벚꽃 구경을 가자라고 했었는데 반장들이 맞아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 끝났어요. 사이 이제 비가 끝났어요.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토요일은 괜찮았다니까요, 날씨. 네, 근데 이미 벚꽃이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치영이님은요. 이치영님은 복국장님 울지 마세요 유유라고 하셨고 아인재님은 복국장도 끼워줘라. 니들은 늙어봤냐? 이런 그럼 증언 늙긴 늙었다는 의견을 얘기네요. 주셨고요. 네, 공감합니다. 네, 이보라님은 네, 마지막으로 이보라님은요. 네, 복국장님 가족들이랑 짜장면 드세요라고 했고 한 분 더 있네요. 이에스더님은 복국장 뒤끝 길어라는 의견 사실이죠. 주셨는데 아까 아인재님처럼 좀 나이가 들면 뒤끝이 좀 길어지는 그런 분들. 그리고 계시죠? 저 하나만 좀 더 소개할게요. 이거는 지금 나온 얘기인데 네. 김축훈님이라는 분이 세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고반장 힘내세요. 네, 벚꽃도 내년에 다시 또 필 겁니다, 고반장. 그렇죠, 네. 맞아요. 좋아요. 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병원 추적이 한창이던 2014년 7월 4일 새벽 5시쯤 기무사는 경기도 성남의 한 택시의 무전 내용을 도청했습니다. 택시 회사 직원이 한 아파트 후문으로 가줄 택시를 찾고 택시기사가 대답하자 주소를 불러주는 내용까지 기무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용인의 놀이터에선 한 여자아이의 이름과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군 기무사가 민간인들의 무선 통신 내역을 불법으로 도청한 정황이 담긴 문건의 일부 내용입니다. JTBC가 기무사 문건을 입수해 추적한 결과를 보면 무선 통신을 쓰는 민간인들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무사에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에는 더 황당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무사뿐 아니라 전파관리소, 검찰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오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수사, 기소해야 될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 행위에 방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문건을 한 부만 남긴 채 모두 다 세절하고 그런 은폐 시도까지 봤을 때 저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무사가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를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영장 없이 통신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민간인들의 대화가 무려 2만 2천여 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안전보장이나 대테러 활동과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가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전파관리소는 전국 10곳에 지소를 두고 방송과 통신, 생활무전기 같은 국내 모든 전파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기무사 문건엔 미래부사나 10개 전파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화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해당 문건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연루됐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천정배 의원은 주장합니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짓을 그 사람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검찰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죠.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인권이나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사 관련 자료는 다 국가기록원에 넘겨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당시 미래부의 호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7, 80년대 족제 정권 시절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도청한다는 의심이 곳곳에 팽배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국가기관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엄마의 대화 내용, 택시 호출 대화 내용까지 다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민간인 불법 도청이 시행됐는지, 문건에 나온 대로 검찰 등이 연루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립니다. 오후 3시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요. 이후에 묵념, 공연, 영상, 편지 낭송,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도 문 대통령 일정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는 신국방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내일로 끝나서 17일부터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공천 개입 혐의의 경우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회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니 고반장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 일도 없어.